우리의 문제는 심장에 답이 있다. 우문현답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제가 이렇게 웃는 이유가 의자가 되게 높았는데 조절하느라고 너무 힘들었습니다. 자, 우리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이 기다리는 게 바로 이걸 것입니다. 이 반도체 슈퍼사이클 온다고 하는데 이게 온 거야? 이렇게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반도체 전반적인 업황 얘기를 할 거고요. 그리고 이제 3분기 실적 발표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 시작의 서막이 삼성전자인데 삼성전자 얘기도 하고 또 하이닉스 얘기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어떤 분과 함께 할 것인지 우리 박지원 아나운서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옷깃만 스쳐도 인연인데 오늘 모실 분은 토토즈와 한 번도 아닌 무려 2번이나 스쳤습니다. 서울대학교 경영학과를 졸업해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서만 20여 년간 달아온 반도체 전문가이시고요. 명성이 자자합니다. 1999년부터 2007년까지 매경, 한경, 조선, 헤럴드경제, 전기전자 부문 베스트 애널리스트 선정이 되셨습니다. 30명에 달하는 연구원을 하고 있음에도 여전히 반도체 섹터 보고서를 직접 작성하시고요. 많을 때는 한 달에 10개 넘는 보고서를 내기도 합니다. 이번 시간은 국민 주식, 우리의 삼성전자의 주가 향방을 가늠할 수 있는 힌트를 알려주신다고 합니다. 여러분 귀 쫑긋 세우시고요. 외국에서는 그렉으로 통하시고 한국에서는 노근창 현대차 리서치 센터장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맞이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저 센터장님, 네. 어떻게 저 추석 연휴는 잘 보내셨나요? 즐겁게 잘 보냈습니다. 사실 그 추석이 연휴가 너무 길어서 예. 시장에서 좀 불안불안했는데 그 불안한 게 그대로 재현돼 갖고 예. 너무 힘들었습니다. 예. 그 미국발 좀 악재 때문에 좀 그렇죠. 힘들었는데 예. 그나마 우리가 좀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게 이제 3분기 실적 발표들을 좀 하고 예. 있습니다. 자, 이 3분기 실적 발표가 이 상승의 모멘텀이 될 수 있는지 한번 얘기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3분기는 이제 네. 삼성전자가 다음 주 이제 11일 날 네네. 발표를 하는데요. 사실 반도체 감산은 하지만 감산 효과가 아직 나타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네. 아마 시장이 예상하는 호실적은 힘들 것 같고요. 네. 그렇지만 이제 방향성 자체는 이제 계속해서 실적은 점진적으로 개선되고 있기 때문에 최소한 3분기 실적 나오고 나서는 네. 이제 다시 추가 상승의 모멘텀은 잡지 않을까 보고 있고, 특히 이제 10월 말에 이제 확정 실적 발표할 때 좀 자세한 얘기를 공유할 것 같고요. 그때가 중요할 것 같아요. 예, 그리고 11월 달에 이제 삼성전자가 아마 이번에는 아마 홍콩에서 인베스터 포럼을 할 건데 네. 그때 HBM이나 이런 거에 대한 얘기를 많이 투자자들이랑 공유할 것 같기 때문에 그때 되면 이제 투자자들의 불안감이 많이 해소되지 않을까. 그래서 10월 말부터 11월 사이에 아마 의미 있는 반등을 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11일 날 삼성전자 실적 발표가 있는데 그 시장에서는 좀 어떻게 예상을 하고 있는가요? 네, 저희는 2조 정도 영업이 2조 예상하고 정도. 있는데 예. 최근 들어서는 이제 컨센서스가 좀 떨어지고 있죠. 네. 그래서 1조 초중반까지 이제 좀 떨어지고 있는데 그 배경에는 역시 반도체 경기가 아직은 감산했지만 효과가 안 나타나고 있고, 또 반대로 영업 비용이랑 또 반도체 공장은 감산해도 또 임금은 줘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런 고정비들이 나가서 아마 시장 예상보다는 조금 더 부진하지 않을까 예상하지만 그래도 방향성 자체는 1분기, 2분기보다는 개선되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최근 들어서 고마운 거는 그래도 DDR5 가격은 오르고 있거든요. 네. 그리고 DDR4 가격도 9월 말에 드디어 하락을 멈췄습니다. 그래서 4분기에는 이제 디램이든 낸드든 다 가격이 오를 수 있기 때문에 여전히 이제 어쨌든 모멘텀은 추가적으로 확인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고, 근데 사실 제일 중요한 거는 HBM 같아요. 그렇죠. 네, HBM에서 삼성전자가 이제 어쨌든 명성을 회복하면 네. 주가는 좀 탄력적으로 저희는 반응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엄청 네. 기대하고 있었는데 그래도 기대가 클 수는 없을 것 같다라는 답변을 들었고, 이번에 삼성전자가 미국의 엔비디아 GPU에 들어갈 HBM 수주에 난항을 겪고 있다면서요. 근데 사실은 저희는 이제 그쪽 관련된 그런 기사들은 네. 사실 여부를 따지기가 힘들고요. 아하. 그리고 약간은 검증 안 되는 내용들도 있습니다. 다만 이제 방향성은 삼성전자가 이제 HBM의 생산 캐파를 상당히 많이 늘리고 있습니다. 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월 40K 정도 웨이퍼 투입을 했는데 네. 내년에는 이제 2배, 2.5배 이상 증가할 것 같고요. 월 10만 장 정도 투입을 합니다. 그래서 엔비디아 관련해서는 아마 HBM2E는 이미 공급을 하고 있고요. 네. 3를 이제 밸리데이션 받아서 4분기부터 이제 공급을 할 거라고 저희는 예상하고 있는데 약간
변동성은 있더라도 방향성은 여전히 유효할 것 같고요.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데이터 센터에 엔비디아만 HBM을 많이 탑재했다면 2024년에는 상당히 많은 시장 참여자들이 HBM을 탑재합니다. 대표적으로 FPGA 만드는 뭐 자일링스 그리고 브로드컴 여기서도 지금 상당한 물량을 엔비디아 물량의 한 3분의 1 정도의 물량을 그 FPGA 칩에 HBM3를 탑재할 것 같고요. 여기에 이제 AMD 같은 경우에도 이제 MI300이라고 해서 새로운 또 데이터 센터 GPU가 들어가는데 거기에도 HBM3가 탑재가 됩니다. 그래서 시장 규모가 확대되기 때문에 너무 불안하게 볼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센터장님 엑시노스 2400 요게 이제 제가 봤을 때 그 네이밍이 갤럭시랑 거의 같이 가는 것 같은데 AMD와 엑시노스가 삼성전자가 갖는 어떤 의미는 뭐 어떤 의미들이 있을까요? 사실은 지금 AMD와 관계가 뭐 종료된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그렇지는 않고요. AMD는 이제 크게 보면 GPU에 있어서 되게 엔비디아 다음으로 잘하는 회사죠. 그쵸, 그리고 그쵸. 네. GPU에 대한 협업을 삼성이랑 했고, 근데 첫 번째 프로젝트는 약간 좀 문제가 있었고요. 네. 그래서 이제 삼성도 이제 갤럭시 S 뭐 플래그십 네, 제품에 네. 다 퀄컴 솔루션을 그쵸, 쓰고 예. 있거든요. 엑시노스를 안 쓰고 있고. 그래서 그게 이제 좀 뭔가 개선이 필요했고, 그래서 두 번째 작품을 이번에 낸 거기 때문에 네. 저희도 뭐 강한 기대를 하기는 좀 힘들 것 같고, 여전히 삼성의 그 LSI 사업부에서 애플리케이션 프로세스 비즈니스를 계속해서 열심히 노력한다. 그 정도로 좀 해석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AMD 관련해서는 삼성전자가 지금 공을 들이고 있는 게 그런 프로세서도 프로세서지만 AMD의 프로세서를 이제 파운드리 비즈니스를 하려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AMD는 지금까지 이제 파운드리를 전부 다 100% 다 TSMC에 줬거든요. 근데 그거를 이제 삼성이 어느 정도 물량을 받아온다면 그 부분은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요건 이제 그 제가 그 가장 최근에 본 내용인데 여기는 없긴 합니다만 그 평택 P3에서 지금 낸드 쪽은 굉장히 감산을 지금 캐파를 이제 공연 짓고 있는데 그걸 굉장히 좀 캐파를 줄였다라는 걸 봤거든요. 예. 낸드 같은 경우는 지호판이 너무 안 좋기 때문에 네. 꼭 평택 공장 아니더라도 중국 시안 공장에서 감산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낸드 업황은 뭐 2024년에도 의미 있게 회복되기는 좀 힘들 것 같고요. 가장 큰 게 이제 스마트폰하고 노트북을 그렇게 구매를 잘 안 하잖아요, 요즘. 네. 여기에 이제 AI 서버로 이제 모든 수요가 몰리다 보니까 스토리지 서버 투자를 안 하고 있어요. 북미의 빅테크 기업들이. 그래서 낸드는 아마도 감산의 기조가 2024년 상반기까지는 이어지지 않을까. 근데 감산을 하다 보니까 이제 제품 가격이 추가적으로 하락하기보다는 이제 뭐 결과적으로 물량 자체가 별로 증가를 못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낸드 쪽은 삼성뿐만 아니라 뭐 1등 기업이긴 하지만 나머지 기업들도 상당한 어려움을 지금 겪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HBM3로 사실 좀 실적 개선을 노렸던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난항을 좀 겪고 있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당분간은 엔비디아의 SK하이닉스의 이제 칩이 독점적으로 공급될 예정인데 그러면 삼성전자의 이 HBM3 납품의 공급기를 어떻게 헤쳐나가야 되는 건가요? 근데 저희는 이제 어쨌든 그 부분은 잘 해결이 될 것 같고요. 예, 그리고 뭐 의미 있는 파일을 삼성전자가 엔비디아 내에서 저는 뭐 내년에는 차지할 거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언급드렸지만 그 기사가 얼마나 정확한지 저희도 사실 좀 검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예. 저도 검증 안 된 내용을 가지고 뭐 그렇게 성급하게 판단하기는 힘들 것 같고 다만 이제 HBM의 저변이 올해는 엔비디아만 있었다면 내년에는 거의 엔비디아 물량과 거의 같은 규모로 나머지 기업들이 수요가 많이 나올 것 같아요. 아까 언급드렸던 뭐 브로드컴이랑 그다음에 자일링스, AMD 그리고 아마존도 최근에 자체 이제 NPU를 공개를 했는데 거기에 보면 다 HBM이 탑재가 됩니다. 그래서 HBM 수요가 되게 올라가기 때문에 결국은 삼성에 지금 증설하고 있는 그 투자는 상당히 저는 뭐 시의적절할 것 같고요. 하이닉스도 물론 이제 HBM 투자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내년에는 이제 그런 데이터 센터 중심으로 이제 HBM이 좀 확대가 되고 또 일부 네트워크 장비 쪽으로도 네트워크 장비 칩에도 HBM이 좀 들어갈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긍정적이고 그리고 제가 봤을 때는 스마트폰 수요는 향후에도 좋아질 것 같지는 않지만 네. 그럼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모바일 디램의 뭐 디맨드도 안 좋은 건데 근데 우리가 이제 생성형 AI가 지금은 전부 다 이제 서버 단에서 클라우드 단에서 수요가 있는데 맞춤 튜닝이 안 됩니다. 개인들이 요구하는 정밀한 아마 요구사항을
어떻게 보면 맞춤 제공을 아직은 좀 불만이 많거든요. 그래서 네. 온디바이스 AI가 저는 앞으로 커질 것 같아요. 온디바이스 AI는 스마트폰에 이제 AI 성능이 더 올라가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이유 중에 하나가 보안이 되게 중요한데 클라우드에다가 저희 개인적인 프라이버시를 노출하는 게 부담스러운 분들도 많을 거 아닙니까? 결국 이제 개인의 스마트폰에서 정말 원하는 아주 훌륭한 답변들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생성 AI가 개인 디바이스 지금은 클라우드에 우리가 그걸 의존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스마트폰에 의존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스마트폰에도 HBM일지 아닐지는 모르겠지만 고대역 D램이 들어간다는 거죠. 그러면 유닛은 줄어도 컨텐츠가 늘면 즉 메모리 탑재량이 늘면 업황은 다시 좋아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방향에 지금 집중적으로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게 애플하고 퀄컴입니다. 그리고 삼성 같은 경우에도 지난 실적 발표 때 이제 좀 어려운 용어이긴 하지만 LLW라는 D램을 얘기를 했고요. 그게 로우 레이턴시 와이드라는 D램인데 그 말은 우리 그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두뇌 역할을 하는 애플리케이션 프로세서 옆에 상당히 고대역의 D램이 들어간다는 거죠. 그러면 지금 D램이 보통 삼성 스마트폰 보면 한 제일 좋은 사양이 12GB가 들어가는데 이게 상당히 더 몇 배 이상 더 들어간다면 우리 지금 반도체 업황 되게 어렵지만 결국은 이제 생성 AI가 저변을 확대할 때 제가 봤을 때는 상당한 기회가 한 번 더 올 것 같아요. 자, 그럼 세태는 요거 제가 진짜 궁금한 건데 삼성이랑 하이닉스 입장에서 그 얼마 전에 상당히 좀 문제가 됐었던 그 중국 SMIC 7나노, 근데 지금 5나노도 이제 몇 년 뒤에 생산 가능하다라고 나오고 있는데 삼성 하이닉스 입장에서는 그냥 좀 약간 뭐 무시를 하는 어떤 느낌인가요? 아니면 이거 진짜 회색 코뿔소처럼 이거 무시하면 안 되겠다 이런 느낌으로 지금 업계에서는 보고 있는지. 저는 사실 이번 추석 전에 중국 상해에 가서 그 기업들을 좀 방문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다 점검을 좀 했고요. 근데 이제 7나노를 이제 미국의 제재를 받아서 EUV 장비가 SMIC는 당연히 못 구하죠. 그러면 이제 7나노를 EUV로 하면 공정 시간이 줄고요. 두 번째는 불량률이 줍니다. 그러니까 EUV를 써야죠. 높은 건물 50층 이상 건물은 엘리베이터를 타고 짐을 날라야지 시계에 들고 계단을 올라가는 게 지금 SMI가 했던 공법 M+2 공정이거든요. 그래서 M+2 공정의 수율이 15%가 안 됩니다. 그리고 M+3 공정으로 5나노를 구현하면 아마 수율이 1%가 안 나올 것 같아요. 그 말은 만드는 거에 99%가 불량이면 그거는 사실 의미가 없는 거죠. 그래서 저는 하웨이가 미국의 제재를 받고 거의 뭐 어려움을 겪었지만 우리는 극복하고 있다는 그런 약간의 중국인들한테 뭔가 보여줄 시 좀 더 크고 사실은 중국의 스마트폰 회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샤오미, 오포, 비보도 있는데 그들은 4나노 칩을 탑재한 5G 폰을 공급을 하는데 굳이 7나노 칩을 탑재한 하웨이 폰을 구매하는 사람들도 있겠죠. 그렇지만 그거는 합리적인 소비 활동은 아니라고 봅니다. 훨씬 더 좋은 성능을 탑재한 중국 폰들을 더 저렴하게 살 수 있는데 굳이 애국심이라는 이유 때문에 성능이 떨어지는 폰을 살 이유는 없는 거거든요. 세타장님 말씀 정리하면 아직 멀었다. 제가 봤을 때 미국의 제재는 상당히 유효적절하게 적용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또 들리는 소식은 이제 뭐 삼성전자한테는 또 악재일 수도 있어요. 이 마이크론도 HBM을 만들겠다라고 선언을 했거든요. 이게 주는 영향이 좀 있을까요? 그러니까 제가 계속 강조드린 거지만 수요 기반이 확대되고 있다는 거죠. 올해 예를 들어서 TSMC의 그 패키징 캐파랑 HBM 그 방향성이랑 비슷하게 보면 되는데 TSMC의 그 GPU 관련해서 아니면 뭐 FPGA 관련해서 패키지 캐파가 올 초가 분기에 17K니까 17,000장인데 내년 말이 8만 장이거든요. 그러면 거의 4배 가까이 증가하니까 HBM 수요가 느는데 삼성 하이닉스가 그 정도로 캐파 증설은 못할 겁니다. 그러면 이제 새로운 참여자들이 또 들어올 수 있겠죠. 그래서 마이크론은 오히려 HBM에 되게 늦게 왔기 때문에 조금 더 고생을 할 것 같아요. HBM이 일반 단품하고는 달리 이게 되게 패키징을 잘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 개 2GB를 뭐 8개를 샀든 뭐 궁극적으로 16개를 샀든 이게 뚫어서 붙여야 되는 거라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아마 발열이랑 그다음에 뭐 전력 소모 이런 쪽에 있어서 아마 마이크론도 좀 시행착오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요. 이번에 저 중국 가시면서 반도체 공장만 방문하셨어요? 반도체 파운드리 회사들 그다음에 이미지 센서 회사 그리고 반도체 중국 장비 회사들 좀 점검했습니다.
아, 왜 이렇게 일만 하세요? 아니 근데 좀 뭐 다른 데 좀 들려서 F4가도 먹고 왔어요? 뭐 이렇게 전 그걸 기다렸는데. 아, 뭐 그냥 하여튼 뭐 일해야죠. 아, 너무 일만 하셔. 안 드셨어요? 네. 네, 그건 안 먹고요. 네. dimsum만 좀 아, 딤섬 드셨고. 맞아. 샤오롱바오만 좀 먹었습니다. 사진만 잘 찍으셔야 돼요. 잘못 찍으면 못 돌아올 수도 있어요. 예. 그래요. 조심히 좀 되더라고요. 네. 중국 가서는 요즘은. 그 최근 인텔 기사도 나왔습니다. 보니까 이게 뭐 사실 이게 될까 좀 의심스러운데 뭐 올해 뭐 3나노, 내년에 1.8나노 이 얘기를 던져버렸어요, 인텔에서. 인텔이 올해 많이 힘들죠. 네. 뭐 사실 적자 나다가 이제 최근에 좀 흑자 전환을 하긴 했지만 네. 인텔이 특히 미세 공정 전환에서 실패를 많이 했어요. 사실 뭐 우리 기준으로 보면 이제 10나노 온 거고요. 뭐 나머지 뭐 1.8나노 이런 거는 그냥 로드맵입니다. 네. 그렇지만 시장은 신뢰하지 않습니다. 아. 그리고 인텔은 이제 AMD랑 경쟁해서 일단 그 구조를 좀 잘못 잡았어요. 네. 단일 칩을 가지고 계속해서 마이그레이션 하려고 했는데 어려움을 겪었고 AMD는 그걸 칩을 쪼개가지고 붙였죠. 이게 칩넷인데 인텔도 최근에 이제 사파이어 래피드가 칩넷 구조고요. 올 하반기에 공개할 메테오 레이크 PC형 제품도 칩넷입니다. 그래서 네. 인텔이 상당한 시행착오를 하다가 이제 정신을 조금 차려가는 과정이라고 네. 봐야 될 것 같고요. 여전히 결과는 확신할 수는 없다. 그리고 인텔이 최근에 이제 무어의 법칙을 무어가 인텔에서 일을 했지 않습니까? 네. 근데 무어의 법칙을 좀 변경시키는 일들을 많이 합니다. 칩넷도 그렇고 두 번째는 올해 설비 투자를 인텔이 한 14% 줄이거든요. 한 네. 200억 불 정도인데 그 중에서 200억 불 중에 60억 불이 패키징 공장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패키징 공장은 무어의 법칙이랑 반대라고 봐야 되거든요. 네. 칩을 쪼개거나 붙이는 게 패키징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칩을 작게 만드는 무어랑은 좀 반대로 지금 인텔도 투자 결정을 한다는 거는 세상이 변했다. 무어의 법칙에서 패키징의 시대로 갔고 HBM도 사실 패키징이고요. 그다음에 코어스 우리 H100이라는 그 엔비디아의 제품 이런 것들도 다 그 패키징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제는 그냥 저전력과 고성능을 구현하는데 무어의 법칙보다는 어드밴스드 패키징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를 인텔의 투자를 통해서도 저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 ARM 상장 관련해서도 굉장히 뜨거운 관심을 받았는데 맞아요. 관련돼서 저희가 좀 눈여겨볼 수 있는 기업들도 있을까요? 근데 뭐 어차피 암 프로세서 설계도는 거기서 다 독점 공급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암의 저변이 상당히 확대가 되고 있고 그 대표적으로 엔비디아도 이제 암에 기반을 해서 CPU 설계를 했고 그 CPU가 이제 자동차에는 원래 들어갔고요. 이제 서버에도 데이터 센터에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레이스 CPU가 엔비디아의 GPU랑 합쳐진 통합칩 같은 경우에는 전력 소모가 상당히 줄거든요. 그래서 뭐 암이라는 거는 어차피 설계도를 독식하고 있기 때문에 모바일 기기에 근데 그 저변이 많이 확대되고 있기 때문에 뭐 관련 기업들은 계속해서 뭐 주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 궁금한 게 삼성전자가 지금 진퇴양난에 빠진 예. 상태잖아요. 예. 근데 최근에 그래서인지 낸드 값을 10% 이상 올리겠다고 지금 감산 시점에서 예. 왜 가격을 올리는지 그게 감산을 하는 이유가 가격 때문에 감산하는 아. 거고요. 수요 공급을 좀 해소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공급 과잉을 해소하기 위해서 감산하는 거기 때문에 이제 감산을 좀 했고 그다음에 고객사의 재고가 좀 이제 줄어든 게 확인되면 그때는 이제 우리 너무 고생했으니까 왜냐하면 영업 손실이 너무 많이 납니다 지금. 그래서 고객들 입장에서도 우리 반도체 낸드 칩을 만드는 회사가 파산하면 안 되잖아요. 네. 없어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시점에서는 서로 합의를 해서 그래 너희들 너무 고생했으니 그 정도 가격 요구에 대해서는 우리도 수긍하겠다. 그렇게 하면 이제 가격이 오르는 거죠. 지금은 이제 그거를 타진하는 단계에 갔습니다. 그래요. 또 삼성이 이번에 또 성공한 그 게이트 올 어라운드 그 GAA 이 기술 이게 도대체 어떤 기술인지 저도 늘 보는데 예. 일로 들어가고 절로 한 어려워요. 세 구멍이라고 해야 되나 뭐 이게 어렵더라고요. 네, 그럼 모든 그 게이트에 다 트랜지스터를 집적할 수 있는 예. 거고요. 일반적으로 이제 2D 구조에서 3D로 하면 이제 이에 그리고 양 옆에 네네. 트랜지스터를 집적할 수 있는데 게이트오라도 밑에도 할 수 있거든요. 아.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이제 집적도를 높이는 기술이라고 좀 보셔야 됩니다. 근데 미세 공정을 통한 집적도를 높이는 무어의 법칙은 상당히 한계가 있죠. 그러니까 아예 구조 자체를 바꾼 거고요. 그래서 게이트오라드는 세계 최초로 양산을 했고 향후에 뭐 TSMC도 2나노부터는 게이트오라드 공정으로 갈 것 같은데 네.
이번에 애플의 아이폰 15이 일부 발열 이슈가 있는 게 네. 혹시 이제 3D 핀펫으로 3나노를 해서 그런 거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좀 있죠. 근데 삼성은 3나노부터 게이트 오란드를 갔기 때문에 이제 2나노 갈 때는 훨씬 더 학습 효과가 더 좋겠죠. 그런 면에서는 삼성의 그런 선제적인 투자는 저희는 뭐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저 센터장님 그 지금 현물가는 조금 뭐 반등을 하고 있다라는 기사가 간간히 나오는데 예.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 입장에서 뭐 현물가가 중요하진 않잖아요. 예, 그 맞습니다. 고정가가 중요한데 이 고정가 하면 이제 도매 가격을 결정할 때 이게 전 진짜 궁금한데 누가 이거를 이제 그 갑을 위치에 있는 건가요? 공급사가 이거를 하는 건가요? 그렇지는 않고요. 네. 수급이라는 거는 공급가인가 이제 초과 수요일 때는 이제 이치가 서로 바뀌는 거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계약할 때 이건 너무 사고 싶어 줄 서서 네, 사야 되면 공급하는 애가 비싸게 가격 올리는 거고요. 반대로 지금은 의리네요. 나 지금 네. 재고 많고 너 거 네. 관심 없어 하면 가격 깎아서 덤핑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결국은 최근에 이제 다행스러운 거는 이제 DDR5는 수요가 좀 있습니다. 저전력에 고성능이 필요한 디바이스들이 여전히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수요는 나빠도 프리미엄 수요는 여전히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제품들은 가격이 한 5%씩 오르고 있어요. 이미 3분기부터. 그리고 이제 DDR4는 재고가 너무 많았는데 재고 수준이 이제 일정 부분 이제 10월부터는 끝나가기 때문에 10월 달부터는 이제 DDR4까지도 이제 가격을 좀 인상해 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고 고객사 입장에서도 뭐 클라우드 사업자들이든 아니면 스마트폰 제조업체들이든 그래 이 정도 가격이면 더 이상 깎지는 않을게 뭐 그런 모든 것 같아요 지금. 저 이제 출근길도 날씨가 쌀쌀해지더라고요. 네. 여름이 지나고 이제 겨울이 찾아오는 것 같은데 올해가 얼마 남지 않았어요. 예. 올해 초가 불과 며칠 전만 같았는데 네. 그럼 이제 몇 달 안 남은 해를 앞두고 저희 반도체 관련해서는 저희 투자자분들은 어떻게 투자를 하면 가장 잘했다라는 이야기 들을 수 있을까요? 그래서 아직은 이제 실적이 그냥 좋아지는 국면은 아니고 네. 이제 살짝 좋아지려고 하는 국면이죠. 그래서 그냥 분위기에 너무 편승하지 말고 결국 디렉션만을 보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내년에는 가격이 좀 더 오를 거고 내년 하반기에는 아마 두 자릿수로 가격이 오를 가능성이 상당히 있을 것 같아요. 매 분기에. 그러면 실적은 좋아지는 방향성이라고 하면 뭐 좋은 가격에서 많이 사놓으면 불안할 필요가 없을 것 같고 당연히 저점 분할 매수 전략 구사하는 게 중요할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트리거가 된다면 정말 HBM이 엔비디아 이벤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네. 정말 고대역 반도체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저변이 확대되고 생성 AI가 제가 언급드렸던 뭐 온디바이스 AI까지 장착되는 게 당장 수요가 안 나와도 주식시장은 미리 선반영해 버리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의 뭐 움직임을 주도할 회사는 애플이라고 저는 봐요. 애플이 이제 그런 식으로 칩 설계를 하면서 그런 수요를 방향을 정해주면 갑자기 주가가 급등할 수도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좋은 가격에 사시고 올해까지는 그리고 내년 상반기부터는 더 불안하게 생각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끝으로 이제 시장 전반적인 얘기를 좀 하고 싶은데 사실 9월 수출입을 보면은 어떤 쪽에 투자해야 되는지 다 사실 확실히 보이긴 보여요. 네. 근데 지금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제 4분기하고 예. 내년을 봤을 때 어떤 섹터를 좀 봐야 될지. 네, 저희는 뭐 반도체 저는 뭐 좋게 보고 좋게 있습니다. 보시고. 어차피 더 나빠지기는 힘든 네. 구조고 그다음에 HBM이라는 새로운 수요가 또 잠재력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거를 같이 고려해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시장도 사실은 뭐 우리가 올해 경제도 안 좋잖아요. 네. 근데 주가가 좀 미리 간 이유는 이제 연준의 금리 인상이 곧 끝날 거야라는 네. 건데 아직도 뭐 마지막 한 번 더 올릴까 말까 그거 고민한 거기 때문에 결국 디렉션 자체는 여전히 유효한 거죠. 연준의 금리 인상은 거의 마지막 국면이기 때문에 그리고 내년에 미국이 이제 대선을 하니까 아마 내년 대선 전에 한 번 정도 금리 인하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전체적인 이제 소비의 센티멘트가 바뀌겠죠. 고금리 때문에 되게 움츠렸던 네. 수요가 조금씩 이제 회복이 되면 그 부분은 아마도 반도체한테는 상당히 유리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 반도체를 탑픽으로 그렇죠. 보시는 것 같아요. 조금 추가 질문을 드리자면 방산 쪽하고 뭐 그쪽도 예. 뭐 계속 뭐 국제적으로 보면 패권 경쟁이 강화되고 있고 예. 정말 서로 이제 뭉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쪽도 저는 되게 좋을 것 같고 반도체뿐만 아니라 또 우리 자동차 같은 경우에도 피크아웃 맞아요. 우려가 되게 많은데 네. 실적은 되게 잘 나오고 네.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피크아웃 때문에 너무 지나치게 빠졌기 때문에 자동차 업종도 저희는 좀 매력적일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기 석유, 화학, 예. 게임, 건설 쪽은 그냥 그냥 안대차고 이렇게 있을까요? 예. 아직은 좀 시간이 예.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전 지수에 대해서도 그렇게 보는데 네. 저희가 이제 지난 과거까지만 믿자. 앞으로 나올 건 믿지 말자 하면 네. 지난 과거까지만 믿었을 때 2분기 말 기준으로 이제 코스피의 그 트레이링 BPS가 2,750포인트예요. 거기다가 이제 0.9를 곱하면 2,470포인트예요. 그럼 2,470 이하에서는 겁먹을 게 하나도 없습니다. 진짜 정말 좋은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귀에 그러게요. 딱 꽂히는 거. 지난 과거 데이터. 이거 하자. 이거 너무 와닿습니다. 자, 오늘 나와주셔서 저에게 좋은 또 인사이트를 보여주신 우리 노근창 센터장님 너무 감사드리면서 다음번에 중국 갈 때는 꼭 포거탕을 드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김손만 드시지 마시고요. 알겠습니다. 아시겠죠? 예. 네, 알겠습니다. 자, 우리 보내드리겠습니다. 박수로 보내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